1942년 8월 7일 과달카날 새벽 2시 14분 달도 없는 밤이었다. 하늘은 숨을 죽였고 바다는 검게 잠들어 있었다. 정적만이 들판을 지배했고 바람조차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을 깨며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스며들고 있었다. 검은 파도 사이로 인간의 형체들이 조용히 움직였다. 그들은 미 해병제 1사단. 고요하게 물 위를 걷듯 해안으로 다가왔다. 배 위에선 아무 말도 없었고 그들의 발걸음은 모래 위에 흔적만 남긴 채 밀려드는 파도에 묻혔다. 해병대원들은 한 명씩 물 밖으로 나왔다. 적막한 해안선을 따라 전방으로 밀려나갔다. 그들은 게런드 소총도 들고 있었고 BAR 자동 소총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 중 일부는 묵직한 무언가를 손에 쥐고 있었다. 전장의 주력 무기처럼 보이지 않았다. 길지도 않았고 총검도 없었다. 오히려 평소 사냥꾼들이 쓰는 총처럼 보였다. 짧고 단단한 금속성의 몸체, 거기에 굵은 총열이 붙어 있었다. 조용한 움직임 속에서 이 무기들은 아직 잠들어 있는 죽음의 도구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 몇 시간 후 이 무기들은 정글 속의 전술을 완전히 바꿔버리게 된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진짜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헤드라인 뒤에 숨은 사실을 직접적이고 진실되며 꾸밈없이 알고 싶다면 지금 구독하세요. 놓치지 마세요. 정글 저편. 일본군의 초소는 여전히 어두웠다. 총 2200명의 병력, 훈련된 병사들이 삼엄하게 배치돼 있었다. 그들은 무릎을 꿇은 채 기다렸다. 귀를 기울였고 숨을 참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오는 적을 밤의 침묵 속에서 베어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일본군의 교리는 명확했다. 기계에 의존하는 미국군은 야간전과 근접전에 약하다는 확신. 그 믿음은 과거의 전투들에서 비롯됐다. 중국에서도 말레이 반도에서도 그들은 날카로운 칼날과 빠른 기습으로 서구 군대들을 쓰러뜨렸다. 지금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들은 소총을 장전하고 총검을 부착하며 검을 점검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오는 발소리를 기다렸다. 소리 없이 다가오는 적, 그에 맞서 조용히 기다리는 자들. 시간은 흐르고 있었다. 정확히 2시 37분. 정글 너머 어딘가에서 폭발음이 터졌다. 처음엔 단발의 총성으로 들렸다. 하지만 다음 순간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연속 발사음이 들려왔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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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순식간에 6발. 누가 봐도 그건 일반적인 총격이 아니었다. 그 다음 10초도 지나지 않아 똑같은 패턴의 폭발음이 들려왔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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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일본군 병사들은 당황했다. 기관총인가? 하지만 기관총은 그 소리와 달랐다. 발사 간격이 너무 일정했고 지나치게 컸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관총은 조준 사격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건 마치 숨결처럼 빠르고 날카롭게 쏟아졌다. 일대 혼란이 시작되었다. 초소 하나에서 통신이 끊겼다. 곧이어 또 다른 곳에서도 무전이 멈췄다. 조용히 잠복 중이던 전초병들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리고 이어지는 건 더 많은 발사음, 비명, 지시겨지는 나뭇가지 소리, 쓰러지는 사람들의 몸이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몇 초 만에 완전히 조용해진다. 너무 조용했다. 그 어떤 교리서에도 설명되지 않았던 방식의 공격이었다. 총성이 들리고 바로 다음 순간 그 지역의 방어선이 사라졌다. 남은 병사들은 총을 움켜쥐고 주위를 두리번거리기만 했다. 그들은 싸워야 할 적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 남은 초소에서 병사 하나가 숨죽이며 고개를 내밀었다. 그리고 다시 그 소리를 들었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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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그 병사의 눈은 공포로 커졌다. 소리는 가까웠다. 나무 하나 넘어. 그리고 땅을 스치는 무언가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바로 그 순간 그 병사 주위에 있던 4명이 동시에 쓰러졌다.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피는 식물에 튀었고 탄환은 나무 껍질을 찢어냈다. 병사는 혼자 남았다.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침묵. 그 소리만이 반복되었다. 총성이 아니라 그 소리가 기억 속에 남았다. 몇 시간 후 그 지역에 진입한 미국군은 정글 한복판에서 적군의 장비만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쓰러진 시신들 사이엔 일본군의 소총, 탄창, 심지어 아직 발사되지 않은 수류탄도 있었다. 누군가는 아예 칼을 뽑지도 못한 채 쓰러져 있었다. 격투전 없었다. 반격 없었다. 그들은 싸우기도 전에 제거됐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후 살아남은 일본군 장교가 포로로 붙잡혔다. 그는 계속 반복해서 말했다. 목소리는 떨렸고 말은 이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남긴 말은 하나였다. 그것은 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폭풍이었다. 방향도 없이 조준도 없이 단지 밀려드는 쇠붙이의 소나기. 그 어떤 훈련으로도 막을 수 없었던 파괴의 흐름. 과달카날 상륙작전은 그렇게 시작됐다. 그리고 일본군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이 전쟁은 이제부터 그들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방식으로 펼쳐질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까지 경험했던 어떤 적도 어떤 전투도 이와 같지 않았다. 그들이 들어본 적 없는 소리, 본 적 없는 무기. 그것이 처음 등장한 날 8월 7일 새벽 2시 37분. 그 정체를 몰랐기에 대응도 없었고 방어도 없었다. 이제 질문은 하나다. 그 소리는 무엇이었는가? 왜 일본군의 전술 교리, 훈련, 예측 그 어떤 것에도 등장하지 않았는가?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이다. 왜 미국 해병대는 이 무기를 선택했는가? 왜 독일은 과거에 이 무기를 전쟁에서 금지시켜 달라고 요구했는가? 그리고 일본은 왜 그 어떤 항의도 하지 않았는가? 이 다음 편에서 이 전쟁의 판도를 바꿔버린 한 가지 무기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름은 윈체스터 M12. 하지만 그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을 침묵시키고 정글을 장악했는가이다.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된다. 윈체스터 M12는 원래 전쟁을 위해 만들어진 무기가 아니었다. 그 시작은 사냥용이었다. 1912년 미국에서 출시된 이 총은 농부들이 새를 쫓고 사냥꾼들이 숲에서 토끼를 잡을 때 사용하던 평범한 펌프 액션 산탄총이었다. 단단하고 정교했지만 그 누구도 이 무기가 세계 대전의 전장을 바꿔놓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은 단순한 총이 아니라 전투 도구가 되었다. 1917년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유럽의 참호전쟁은 장거리 소총과 포탄이 지배하던 공간이었다. 하지만 때때로 싸움은 거리를 허용하지 않았다. 어깨가 부딪히고 눈이 마주치는 거리, 그 거리에서 빠르고 넓게 퍼지는 화력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답이 윈체스터였다. 군은 민간 모델을 개조했고 총열을 짧게 자르고 총검을 장착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트렌치건, 참호용 산탄총이었다. 1918년 이 무기는 프랑스의 참호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독일군은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총이 아니었다. 눈앞에서 병사들이 그대로 쓰러졌다. 조준도 필요 없었다. 한 번의 펌프로 9발의 00-100샷이 앞을 휩쓸었다. 20야드 거리에서 4분의 3인치 두께의 송판을 관통할 정도의 위력을 가진 탄환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동시에 덮쳤다. 독일은 즉시 반응했다. 1918년 9월 15일 그들은 스위스를 통해 외교 항의문을 보냈다. 미국의 산탄총 사용은 헤이그 협정 23위조를 위반하며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한다. 해당 무기를 소지한 포로는 처형될 수 있다. 미국 국무장관 로버트 랜싱은 단호하게 응답했다. 그 어떤 미군이 산탄총 소지로 인해 처형될 경우 미국은 동일한 방식으로 보복할 것이다.
이후 독일은 그 위협을 실행하지 못했다. 미국의 산탄총은 전장에서 계속 사용되었고 그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닌 외교적 무기로까지 기능하기 시작했다. 전쟁이 끝난 후 이 무기는 다시 민간용으로 돌아갔다. 농장에서, 사냥터에서, 평화 속에서 사용되었다. 하지만 총기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슬램파이어. 이 단어는 민간 사용자에겐 생소했지만 전투를 아는 이들에겐 공포의 이름이었다. 방아쇠를 당긴 채 펌프만 움직이면 발사되는 구조. 일반적인 펌프 액션과 달리 격발 장전 격발을 한 번의 움직임으로 끝낼 수 있었다. 안전장치는 없었다. 멈추지 않는 손이 있는 한 총도 멈추지 않았다. 1942년 과달카나를 향하는 미국 해병대의 병사 일부는 바로 이 기능을 가진 개량형 M12를 손에 들고 있었다. 20인치 짧은 총열, 금속 열 차단기, 총검 고정구. 군용 사양으로 완벽히 변신한 이 무기는 민간의 조용한 사냥꾼에서 정글 속의 파괴자로 거듭났다. 중요한 것은 이 무기가 소수 정예 병사에게만 지급되었다는 사실이다. 숫자는 많지 않았다. 총 6만 1000정.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다. 미군은 이 무기를 다량 보급하지 않았다. 대신 이 무기를 쥔 병사가 있는 지점에 적이 접근하면 그 지역은 완전히 소멸됐다. 슬램파이어는 단순한 기능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리듬이었다. 뿌리 깊은 살에, 손가락의 기억, 펌프를 당기는 팔의 힘. 한 병사가 3초 안에 6발을 발사하면 54개의 납탄이 목표 구역을 덮었다. 그 시간 동안 적은 단 한 발의 볼트 액션 소총도 쏘지 못했다. 조준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소리도, 반응도, 명령도 늦었다. 이미 끝나 있었다. 일본군은 이 무기를 예상하지 못했다. 그들의 교리서는 야간전과 백병전을 강조했다. 조용히 접근해 칼과 총검으로 제압한다. 아리사카 99 소총은 강력했지만 발사 속도는 한참 느렸다. 한 발 쏘고 다시 장전하고 또 쏘고. 하지만 해병대가 들고 있는 총은 그런 싸움을 허락하지 않았다. 총을 든 병사가 보이면 그 앞은 즉시 사망구역이 됐다. 거리에 따라 총알은 나무를 튕겨나갔고 그 탄환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적을 맞췄다. 숨어 있어도 보이지 않아도 죽음은 들려왔다. 총의 소리만으로도 병사들은 자리를 이탈했다. 과달카날 이후에도 이 총은 계속 진화했다. 밀림 속에서 조우전이 일어날 때 M12는 최전방의 포인트맨에게 지급됐다. 소리 하나, 그림자 하나에도 반응할 수 있는 무기. 그리고 확산되는 탄환. 정글의 나뭇잎도 찢었고 그 뒤에 숨은 병사도 쓰러뜨렸다. 전장은 점점 변화했다. 하지만 일본군의 문서와 작전 개념엔 이 무기가 등장하지 않았다. 대비도 없었다. 이 무기는 전쟁의 법칙에 어긋나는 존재였다. 과거엔 금지되어야 할 만큼 위협적이었고 지금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래서 더 치명적이었다. 조용히 왔다가 쏟아지고 사라졌다.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다만 피와 부서진 무기, 그 주변에 침묵만이 남았다. 슬램파이어가 울리면 전선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냥 끊겼다. 그 어떤 사상도, 훈련도, 충성심도 무력하게 만들었다. 병사들은 도망쳤고 지휘관들은 말이 없었다. 일본군은 그 소리를 막을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들은 공격해오는 것을 막을 준비만 되어 있었지 자신이 무엇에 맞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전쟁에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이제부터의 전쟁은 거리의 개념이 달라졌다. 눈앞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기도 전에 끝나는 싸움. 슬램파이어, 그것은 전투의 종결자였다. 6발의 총성으로 시작되어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끝나는 리듬. 일본군은 그것을 몰랐고 그래서 이길 수 없었다. 이 무기는 왜 그렇게 적었는가? 왜 모두에게 지급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왜 독일은 항의했지만 일본은 끝까지 침묵했는가? 다음 이야기에서 밝혀진다. 1942년 8월 21일 과달카날 엘루 강 입구.
아직 어둠이 정글 위를 덮고 있었다. 해는 뜨지 않았고 습한 공기가 숨을 막았다. 하늘엔 별빛도 흐릿했고 파도 소리마저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 적막함을 깨며 그림자들이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다. 지늘게 발이 빠지는 소리, 철모가 스치는 바람, 숨소리조차 억제된 병사들. 그들은 일본 제유콘단, 일명 이치키 부대. 선봉 지휘관은 이치키 기요나오 대령이었다. 그는 상륙작전 이후에 첫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916명의 병사. 그중 대부분은 상륙 경험이 없었지만 중국 전역에서 실전을 겪은 일부도 섞여 있었다. 그들은 해안선을 따라 이동했다. 그들이 도달한 곳은 강 하구의 모래사장. 물이 얕아졌고 병사들은 조용히 건넜다. 목표는 단순했다. 정면 돌파. 침투가 아니라 관통이었다. 이치키 대령은 믿고 있었다. 어둠과 근접전. 일본군의 장점. 소총 한 발, 총검 한 번이면 전세를 뒤집을 수 있다고. 아리사카 38형 소총, 99형 자동 소총, 전통 일본도. 그가 지휘하는 병사들은 모두 그렇게 훈련받아왔다. 적은 약하다. 기계에만 의존한다. 우리는 달린다. 우리는 베고 찌른다. 하지만 그날 밤 그가 몰랐던 것이 있었다. 해병대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기대하던 칼날이 아닌 전혀 다른 무엇이 준비되어 있었다. 강 하구에 가까워질수록 병사들은 움직임을 늦췄다. 마지막으로 침묵을 점검하고 탄환을 챙기고 총검을 고정했다. 지도 위에서 계획은 명확했다. 중앙을 돌파하고 좌우로 확장, 아침 해가 뜨기 전까지 해안선을 장악한다. 그것이 이치키 대령의 작전이었다. 그러나 그가 몰랐던 건 이미 미국 해병대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움직임을 포착했고 이동 경로를 예측했으며 무엇보다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모래사장을 건넌 일본군은 일제히 돌진을 시작했다. 수십 명이 일렬로 강 하류를 따라 쏟아졌다. 그리고 그 순간 어둠을 가르며 불이 터졌다. 섬광, 굉음, 그리고 슬램파이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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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단 3초 만에 신개 이상의 납탄이 공중으로 뿜어져 나왔다. 앞줄에 서 있던 병사들이 순식간에 쓰러졌다. 몇몇은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총알이 아니라 파편처럼 날아든 철조각이 온몸을 찢었다. 누군가는 눈을 잃었고 누군가는 허벅지를 뚫렸다. 혼란이 시작됐다. 뒤에서 밀고 들어오던 병사들이 멈출 틈도 없이 앞줄과 충돌했고 그 틈을 타다시 한번 또 다른 방향에서 슬램파이어가 터졌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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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강 하류 전체가 순식간에 죽음의 통로로 변했다. 나무 뒤, 참호 속, 풀숲 사이에서 해병대원들이 사격을 개시했다. 하지만 그들은 앉아서 쏘지 않았다. 그들은 달리면서 이동하면서 펌프를 당기며 방아쇠를 계속 눌렀다. 조준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총알은 뿌려졌다. 좌우 30인치 범위로 퍼졌고 그것은 방향을 가리지 않았다. 일본군은 대응할 수 없었다. 조준을 하기엔 시간이 없었고 접근하기엔 거리가 너무 가까웠다. 총검을 꺼낼 여유조차 없었다. 모래사장엔 피가 고였고 시체가 뒤엉켰으며 중간에서 멈춘 병사들은 두려움에 얼어붙었다. 이치키 대령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후방에서 명령을 외쳤다. 돌격, 돌격. 그러나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앞이 보이지 않았고 소리는 사방에서 들려왔으며 총성이 멈추지 않았다. 몇몇 병사들은 필사적으로 바닥을 기어 후퇴했다. 그러나 그 길조차도 해병대가 예측한 경로였다. 양쪽 측면에서 포위가 시작되었고 M12는 다시 울렸다. 전면 돌파는커녕 후퇴도 허락되지 않았다. 밤이 점점 깊어지면서 전장은 사라졌고 대신 비명과 총성만이 남았다. 해가 뜨기 전 모든 것이 끝났다. 916명 중
약 800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생존자는 극소수였고 대부분 중상을 입고 도망쳤다. 이치키 대령은 후방에서 남은 병력으로 재정비를 시도했지만 결국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작전 실패에 대한 책임. 그러나 진짜 이유는 그가 마주한 무언가에 대한 공포였는지도 모른다. 총알이 아니라 벽이었다. 접근할 수 없는 장벽. 소리로만 존재하고 형태는 보이지 않는 벽. 그것이 그가 싸우려 했던 대상이었다. 전투 후 해병대는 전장을 정리했다. 일본군의 무기는 대부분 그대로 남아있었다. 사용되지 않은 탄창, 고정된 총검, 풀리지 않은 군장. 그들은 싸우지도 못하고 쓰러졌다. 이 전투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다. 전술적 붕괴였다. 일본군의 신념, 교리, 전략 모두가 산산이 부서진 순간이었다. 그날 밤의 무기는 많지 않았다. M1 소총도 있었고 BAR도 함께했다. 그러나 가장 앞에서 가장 먼저 불을 뿜은 건 인체스터 M12였다. 슬램파이어 기능은 조용한 습격을 무너뜨렸고 정글 속 병사들을 벽처럼 막아섰다. 그리고 일본군은 아직 이 무기를 교리서에 기입하지도 못한 상태였다. 이치키 대령의 작전은 그렇게 끝났다. 한 명의 지휘관이 믿었던 모든 것이 3초의 총성으로 부정되었다. 백병전, 허락되지 않았다. 기습, 실패했다. 근접전의 우위, 존재하지 않았다. 그날 밤, 일본군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 전쟁은 자신들이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해병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정글에서 끝이 아니었다. 일본군이 다음으로 준비한 건 동굴이었다. 바위를 파고 터널을 만들고 그 안에 몸을 숨겼다. 그들은 생각했다. 이제는 우리가 유리하다. 그러나 그 기대조차 곧 박살나게 된다. 다음 이야기에서 해병대는 어떻게 그 동굴 깊숙한 어둠 속에서도 인체스터를 사용했는지 밝혀진다. 이번에는 단순한 슬램파이어가 아니었다. 이제 벽 너머로 총알을 휘게 만드는 기술이 시작된다. 타라와, 펠렐리우, 사이판. 전선은 점점 좁아지고 있었고 미군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정글에서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일본군은 전략을 바꿨다. 그들은 더 이상 바깥에서 싸우지 않았다. 땅 밑으로 들어갔다. 절벽을 파고 동굴을 만들고 바위산을 요새로 바꿨다. 벙커, 터널, 격자처럼 얽힌 방어 구조물. 보이지 않으면 맞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들어오려면 좁은 입구로 들어와야 하니 칼날과 총검으로 막을 수 있다는 확신. 그 속에 들어온 적은 모두 죽게 되어 있다는 논리. 그것이 일본군의 계획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또 하나를 놓쳤다. 그 안에서도 인체스터는 울릴 수 있다는 사실을. 그 벽 안에서조차 그 소리는 여전히 울려 퍼질 수 있다는 것을. 처음엔 소규모 전투였다. 펠렐리우의 산악 지형. 해병대는 사방에서 총을 맞았지만 공격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바위 뒤가 아니었다. 숲을 속도 아니었다. 그들은 땅 안에 있었다. 입구는 작았고 안은 미로처럼 이어져 있었다. 기관총 소리도 포탄도 그 안까지 닿지 않았다. 하지만 한 명의 해병이 총을 들고 다가갔다. M12. 슬램파이어를 멈추고 이번엔 다른 방식을 썼다. 총구를 동굴 입구에 들이댔다. 그리고 한 발탕. 탄환은 곧장 날아가지 않았다. 바위를 맞고 튕겼다. 다시 벽에 부딪혔다. 그 안쪽에 있던 일본군은 방향을 알 수 없었다. 모서리에서 튀어나온 탄환은 오른쪽을 맞췄고 또 다른 한 발은 천장을 때렸다가 떨어졌다. 다음 순간 총구가 조금 더 안으로 들어왔다. 탕탕 두 발. 소리는 울렸다. 작은 공간 안에서 메아리는 사방에서 몰아쳤다. 납탄은 보이지 않는 궤도로 퍼졌고 벽을 때리며 불규칙하게 튀었다. 적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에겐 그 소리가 귀를 찢는 고통이었다. 진짜 죽음보다 먼저 오는 공포.
살아남은 포로 하나는 훗날 말했다. 그 안은 지옥이었다. 탄환이 보이지도 않았고 소리는 모든 방향에서 들려왔다. 숨어 있어도 무용지물이었다. 머리를 내밀면 죽었고 숨겨도 피할 수 없었다. 그 효과는 단순한 물리적 타격을 넘어섰다. 일본군은 이제 입구를 지키지 않았다. 방어선 안으로 숨는 대신 아예 도망쳤다. 어떤 경우엔 해병이 총을 들고 접근하기만 해도 안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누군가 튀어나왔다. 무기 없이 손을 든 채, 그러나 항복이 아니라 공황 상태였다. 해병대는 이걸 전술로 정리했다. 스킵 슈팅. 총알을 튕긴다는 개념. 정면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벽을 이용해 안쪽을 공격하는 방식. 그리고 더 나아가 사건팀이 생겨났다. 2명의 윈체스터 사수, 1명의 BAR 사수, 수류탄을 들고 다니는 보조병. 그들은 벙커와 동굴만을 목표로 움직였다. 1명이 총구를 들이대고 나머지가 진입을 지원했다. 위험은 컸지만 효과는 압도적이었다. 기관총이나 소총은 조준이 필요했고 들어가야 했다. 하지만 M12는 거리에 구애받지 않았다. 입구만 보이면 안쪽은 끝이었다. 사이판에서는 더 진화된 전투가 벌어졌다. 동굴은 더 많아졌고 일본군은 더 깊이 숨었다. 그러나 해병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백사 뇌에도 슬러그 탄을 섞어들었다. 하나는 확산, 하나는 관통. 섞어서 장전했다. 첫 발은 퍼뜨리고 두 번째는 밀어넣는 식. 그 안에서 벌어지는 건 총격이 아니라 파괴였다. 한 발이 벽을 때리면 두 번째 발은 그 벽 뒤를 뚫었다. 사건은 정글에서 유용했지만 동굴에서는 무적에 가까웠다. 적이 조준하지 않으면 먼저 죽었다. 기다리면 이미 늦었다. 그리고 인체스터는 기다리지 않았다. 일본군은 새로운 방어책을 고민했다. 입구를 굳게 만들고 바위를 더 두껍게 쌓았다. 하지만 아무리 깊어도 아무리 구불구불해도 그들에겐 탄환이 보이지 않았고 소리는 들렸다. 심리적 공황은 점점 커졌고 일부는 총을 놓았다. 전투는 이제 전장이 아니라 공간의 문제였다. 보이냐가 아니라 들리냐, 쏘느냐가 아니라 막을 수 있느냐. 그리고 일본군은 막을 수 없었다. 해병대는 전투를 끝내지 않았다. 더 깊은 곳으로 가야 했고 더 복잡한 구조로 들어가야 했다. 그리고 다음 전장은 그 모든 것을 압축한 오키나와였다. 그곳에서 일본군은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완벽히 준비되었다고 믿고 있었다. 가장 정교한 방어선, 가장 깊은 동굴, 가장 많은 병력. 하지만 그곳에서도 M12는 또 한 번 울렸다. 그리고 그 소리는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다음 이야기에서 1945년 4월 1일 오키나와 섬 전체가 조용했다. 하늘은 흐렸고 해변은 평온했다. 하지만 바다 너머엔 18만 명의 병력이 대기 중이었다. 미국 역사상 최대의 상륙작전. 일본 본토를 향한 마지막 문을 열기 위한 전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섬 안쪽엔 10만 명의 일본군이 숨어 있었다. 단순한 진지가 아니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요새, 수천 개의 벙커, 수 킬로미터에 이르는 터널, 포탄을 피하는 곡선형 입구, 폭발을 흡수하도록 설계된 다중격실. 그 중심엔 미스루 우시지마 대장, 그리고 참모 히로미치 야하라. 그들은 이 전투가 일본의 마지막 방어라고 확신했고 그에 걸맞은 구조를 만들었다. 미군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제 정면 돌파는 통하지 않는다. 정글에서 쏘던 방식도 사이판에서 썼던 패턴도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전략을 꺼냈다. 블로우 토치 앤 코르크 스크류. 화염 방사기와 산탄총. 불로 밀어넣고 총으로 쓸어 담는다. 이 단순한 전술이 지하의 요새들을 한 칸씩 무너뜨리기 시작한다. 윈체스터 M12는 다시 등장했다. 한참 전에 개발된 구형 무기.
하지만 지금 이 복잡한 지하 전쟁에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도구가 되었다. 한 번에 6발, 한 번에 9개의 공공백삿, 어둠 속으로 던지는 납의 파도, 해병대는 전투 패턴을 만들었다. 정찰, 진입, 화염방사, 슬램파이어, 수류탄, 침묵, 그리고 다음 진지로 이동. 같은 절차의 반복. 하루에 수십 개의 벙커를 같은 방식으로 돌파했다. 총은 들고 있었지만 상대는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필요했던 건 조준 없는 무기, 탄환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위협이 되는 무기. 일본군은 포탄을 견디도록 설계된 구조물을 만들었다. 하지만 인체스터는 구조물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구조물 안으로 침투했다. 입구에서 발사된 산탄은 벽을 튕기고 천장을 막고 모서리를 돌아 적에게 닿았다. 총알 하나하나가 방향을 바꿨고 그 반사된 소리는 벙커를 하나의 공포의 울림통으로 바꿨다. 심리적 충격은 치명적이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길을 틀어막았다. 공격이 시작되면 소리만으로 전투 의지가 무너졌다. 총탄을 피한 병사들도 그 소리에 굳어버렸다. 순식간에 터져나오는 6발의 슬램파이어, 그 뒤를 이은 불길, 모든 동굴이 지옥이 되었다. 그 누구도 나오지 않았다. 포로는 거의 없었다. 죽거나 숨어있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오키나와 전투 전체에서 생포된 일본군 병사는 7,000명이 채 되지 않았다. 10만 중 대부분은 죽음을 택했다. 미국 측 사상자는 12,000명. 하지만 그 숫자 뒤에는 벙커 하나하나를 손으로 밀어붙인 병사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손에는 인체스터가 들려 있었다. 이 무기는 더 이상 보조무기가 아니었다. 전투의 문을 여는 열쇠였다. 화염방사기가 밀어붙이고 인체스터가 틈을 만들었다. 공포를 던지고 침묵을 이끌어냈다. 복잡한 방어망을 상대로 단순함으로 압도했다. 일본군은 끝까지 대비하지 못했다. 그들은 공격에 대비했다. 하지만 그들이 맞이한 건 형태없는 공격이었다. 보이지 않고 예측할 수 없고 듣는 것만으로 무너지는 파괴. 인체스터는 계속 울렸다. 날카롭고 짧은 파열음. 하지만 그 소리는 단순한 총성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신호였다. 다음 구역으로 간다는 신호. 다음 벙커가 무너질 시간이라는 신호. 오키나와에서 이 무기는 전쟁의 흐름을 바꾸지는 않았다. 하지만 무너뜨려야 할 지점마다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 한 발 한 발이 진지를 허물고 병사들을 움직였고 적을 멈추게 했다. 이제 다음 질문이 시작된다. 그들이 그렇게 철저히 준비한 방어선에서조차 이 무기는 멈추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구형 펌프액션 총이 어떻게 전쟁 이후까지 살아남았는가? 다음 이야기에서 밝혀진다. 그 어떤 공식 기록에도 일본은 인체스터 M12의 사용에 대해 항의하지 않았다. 독일은 했다. 1918년 미국이 이 산탄총을 참호전에 투입하자 독일은 스위스를 통해 정식 외교 항의문을 전달했다. 비인도적이라는 이유, 헤이그 협약 위반이라는 주장, 포로가 이 총을 가지고 있다면 처형당할 수 있다는 경고. 미국의 대답은 단순했다. 그럴 경우 미국도 똑같이 보복하겠다는 것. 하지만 일본은 말이 없었다. 전쟁 말기까지 M12는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계속 전장에서 울렸다. 왜 그랬을까? 무서워서였을까? 아니면 자격이 없어서였을까? 중국 전역에서 자행된 민간인 학살, 포로 처형, 국제협약을 무시한 행동들. 그들 스스로가 전쟁의 규칙을 깨버렸기에 어떤 항의도 설득력을 가질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사이 해병대는 조용히 윈체스터를 들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렇다고 이 무기가 완벽했다는 건 아니다. 단점은 분명했다. 사거리는 짧았다. 20m를 넘기면 효과가 떨어졌고 탄환은 크고 무거웠으며 많이 들고 다니기 힘들었다. 정글의 습기, 염분,
흙먼지 속에서 자주 청소하지 않으면 작동이 멈췄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수는 많지 않았다. 2차 대전 전체에서 생산된 수는 6만 천정. 그 방대한 미군 전체에 비하면 한 줌밖에 되지 않는 수치였다. 하지만 그 한 줌이 싸움을 끝냈다. 동굴 하나, 벙커 하나, 진지 하나. 누군가는 M1 소총으로 진입했지만 누군가는 M12로 그냥 열어젖혔다. 다른 나라들은 이 무기를 무시했다. 영국은 스텐건을 썼고 소련은 PPSH-41로 밀어붙였으며 독일은 MP40을 신뢰했다. 일본은 여전히 아리사카와 칼날에 의존했다. 산탄총은 비효율적이라고 여겨졌고 부정확하다고 평가받았다. 하지만 미국은 달랐다. 그들은 기능을 보고 채택했다. 교리에 얽매이지 않았다. 단점이 있으면 보완했고 장점이 있으면 전술로 발전시켰다. M12는 그 상징이었다. 구형 설계, 민간 기원, 한정 수량. 그런데도 전장을 바꿨다. 무기를 보는 눈, 상황에 맞게 도구를 사용하는 사고. 그게 바로 미국식 실용주의였다. 가장 치명적인 무기란 아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이다. 처음에는 사냥용, 그 다음엔 독일이 금지해달라고 한 살상병기, 그리고 마침내 태평양 전역을 울린 이름, 인체스터 M12. 그 총은 조용히 등장했고 전쟁을 뒤흔들었다. 지금도 그 총의 이름을 모르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살아남은 병사들은 잊지 못한다. 그 짧은 총열, 슬램파이어의 리듬, 어둠 속에서 들려오던 유견발의 굉음, 그리고 가끔 적이 말이 없을 땐 그게 답이다. 일본은 끝까지 이 무기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건 항의할 수 없어서였는지도 모르고 그저 막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전쟁은 끝났다. M12는 그대로 남았다. 한국전에서 다시 등장했고 베트남 정글 속에서도 쓰였다. 터널 클리어링, 야간 경계, 가장 앞에 선 병사에게 주어진 무기. 그 무기는 단순했다. 당기고 펌프하고 또 당기면 됐다. 기술이 복잡해질수록 단순함의 위력은 커졌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짜 전쟁은 기억 속에서 계속된다. 그리고 그 기억 중에는 이런 장면도 있다. 한 동굴 안에서 윈체스터가 울리고 모두가 죽은 줄 알았던 그 안에서 한 명이 살아나왔다. 일본군 병사, 손을 든 채 포로가 되었고 그는 미국 병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 소리는 아직도 머릿속에서 울립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공식 기록 어디에도 없다. 왜일까? 그가 한 말, 그 말 속에 무슨 진실이 숨어 있었는가? 다음 에피소드에서 그 병사가 남긴 마지막 증언을 공개한다. 그리고 왜 그 기록이 역사책에 실리지 않았는지를 말할 것이다. 이 영상이 충격이었다면 다음 이야기는 더 깊은 전율이 될 것이다. 지금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하라. 태평양 전쟁의 어두운 진실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명확하고 검증되며 왜곡 없는 이야기들 지금 구독하고 누구보다 한 발 앞서 나가세요.